3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던 김영숙의 발걸음이 오늘만큼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정확히는 가벼워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마지막 출근길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영숙은 언제부터인가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걸 몸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40살의 과장이 되고 50살의 부장이 되고 마침내 임원까지 올라온 길고 긴 여정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던 사람들이 오늘만큼은 모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준비된 케이크 앞에서 영숙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손자, 손녀들과 놀이동산도 가고 며느리와 쇼핑도 하고 아들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쪽에 서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영숙은 고마웠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이 온 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온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영숙이 회사에 기여한 공로와 헌신에 대한 치하였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온 모습, 어려운 프로젝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 후배들을 아끼고 키워내는 리더십까지. 격려사를 들으면서 영숙 자신도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이 자리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급자의 치사와 동료들의 격려가 끝나고 나서야 영숙은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필요도, 야근에 시달릴 필요도, 상사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삶이 시작되는구나.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면서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동료들과 하나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영숙의 마음은 벌써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손자, 손녀들 교육도 더 신경 써서 봐주고 며느리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일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 간의 정을 다시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들과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키워온 이야기도 나누고 며느리와는 진정한 모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먼저 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해 놓은 건 아닐까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승객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로요. 드디어 인생의 황혼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상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축하 파티는커녕 장례식장 같은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 뒤에 이어진 말은 영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아이들 사교육비며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 집은 이제 자신들이 관리하겠으니 어머니는 더 편한 곳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거들어가며 요즘 시설들이 정말 좋아졌다고 또래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해온 듯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함께 보낼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설마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도 편하시고 자신들도 부담이 덜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죄스러움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고 아파트 대출금도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아 비용까지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보라는 게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였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과 집을 내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게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나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얼마나 반갑게 맞아줬는지,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봤는지요. 밤늦게 일하는 며느리 대신 아이들을 돌보고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가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배신으로 바뀌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준비해온 듯한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근처에 좋은 요양시설들을 알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가시면 금세 적응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듣기에는 모든 게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시어머니를 쫓아내려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이 은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자신을 밀어내는 모습을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선물이 이런 통보였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면 깨어날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결국 영숙이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고시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곳을 알아볼 테니 며칠만 참아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올 뿐이었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쁠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핑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다른 곳을 알아볼 생각 따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시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코를 찌르는 습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환기가 되지 않았지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요. 평생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영숙에게는 감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렸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마다 하나씩 공용이었습니다.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면 복도를 걸어야 했는데 어두컴컴한 복도가 무서워서 참고 견디기 일쑤였습니다. 고시원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나서 3층에 있는 방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영숙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복도에는 각 방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러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영숙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이 전부였지요. 예전에는 넓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일상을 나누곤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서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밀려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은 밥맛도 없어서 컵라면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고시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취업 준비생들이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간혹 영숙처럼 나이 든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혼자 사는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거겠지만 영숙은 유독 외로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60이 넘은 자신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서글펐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세입자들의 생활 소음들이요. 누군가는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섞여서 영숙의 잠을 방해했지요. 잠들기 전이면 항상 아들과 함께하던 따뜻한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며느리가 차려주던 저녁 식탁, 거실 소파에서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들 말입니다. 그 모든 일상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통지서를 통해서였지요. 아들 부부가 자신의 은퇴금과 아파트를 모두 자신들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다 챙겨드린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죠. 영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가족의 사랑도요. 완전히 빈손이 되어 이 좁은 방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30년간 모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다른 세입자들의 생활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가 큰 소리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드라마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위층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 모든 소리들이 섞여서 영숙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한 아파트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소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영숙은 항상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던 따뜻한 집의 모습들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뛰어와 안기던 모습,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던 대화, 거실 소파에서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들.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기억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자 지훈이는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했고 유치원생인 손녀 서연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들이 뭔가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할머니가 왜 없는지 설명해 버렸을까요? 할머니는 여행을 갔다거나 할머니는 바빠서 못 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용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야 했는데 다른 세입자들과 마주치는 게 항상 어색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어서 영숙 같은 나이 든 여성이 있는 게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샤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가야 했고 늘 깨끗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욕실을 사용하던 영숙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더욱 서글펐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처음에는 별미라고 생각해 보려 했지만 며칠 지나니 입맛을 잃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치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해도 냉장고가 없는 고시원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보관할 수 없어서 포기하곤 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바깥 출입도 줄어들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예전 직장 동료들과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동네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만 있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항상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편함에서 은행 통지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내 우편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자신의 계좌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은퇴금이 들어있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는 통지였습니다. 아들 민수 앞으로 명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까지도 아들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처리되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본인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영숙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섞여서 서명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저희가 다 챙겨드린다던 아들 부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영숙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숙을 집에서 내보낸 후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부양할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들 부부를 얼마나 잘못 믿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배신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년간 모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가족의 사랑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빈손이 되어 이 좁은 고시원 방 안에 갇혀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며칠을 보내던 영숙에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랜 친구 순자가 고시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순자는 영숙의 소식을 들은 다른 친구를 통해 영숙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영숙을 보자마자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내버릴 수 있느냐고 분개했습니다. 순자는 영숙을 근처 카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나와 밝은 곳에 앉으니 영숙의 기분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순자는 영숙에게 따뜻한 커피를 사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리는 없다고,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순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순자가 문득 영숙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숙의 어머니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사업을 크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의 어머니는 영숙이 2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영숙은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에만 관심이 있었고 어머니의 과거나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옛날에 장사를 좀 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장사를 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들은 바로는 영숙의 어머니가 해방 직후 부동산 투자를 꽤 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값이 정말 쌌는데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셔서 서울 곳곳에 땅을 사두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에 꽤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모두 소문일 뿐이었고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말을 들으면서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확실히 어머니는 다른 집 어머니들과는 달랐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말씨를 하셨고 돈에 대해서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대학에 다닐 때도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받아야 했는데 영숙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끔씩 서류를 정리하시거나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집안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업과 관련된 일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는 항상 두꺼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중요해 보이는 도장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것들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순자는 영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옛 지인들을 찾아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혹시 영숙이 모르는 재산이나 권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실마리라도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영숙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숙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어머니가 남긴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후회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의 옛 지인들을 수소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자주 가시던 시장, 옛날 사시던 동네 등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거나 이사를 가셨지만 간혹 어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영숙의 어머니를 훌륭한 분이라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순자와 함께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다닌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영숙의 어머니와 가까웠던 분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서류들을 어디에 맡겨두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변호사 사무실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당시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던 변호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활동했던 변호사들이니까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소문한 결과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서류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중구의 오래된 건물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나이든 변호사가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분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들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전산화되어서 오래된 서류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무실은 전통을 중시해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숙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서류들까지는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서류 검토가 끝나자 변호사는 금고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70년 넘게 보관해온 서류라고 했습니다. 영숙의 어머니가 직접 가져와서 맡겨두었는데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속인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투는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겉면이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니의 친필로 영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에게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70년 전의 일이라서 현재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 있으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결과가 어떻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어머니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계약서, 그리고 어머니의 친필 편지까지. 서류들은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봉투 안에 방습제까지 넣어두어서 잘 보관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영숙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영숙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영숙이 어른이 되어 이 편지를 읽게 될 때 어떤 상황일지 걱정된다고 적어두셨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편지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토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 강남 일대의 땅 수십만 평에 대한 소유권 증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곳들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들이 된 곳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어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상속인은 영숙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해외은행 계좌 관련 서류였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70년이 지난 지금 그 계좌가 여전히 유효한지는 확인해 봐야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계좌였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도 서류들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이라면 현재 시세로 계산했을 때 수백억 원은 좋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권리들이 유효한지는 차근차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류들이 모두 정식으로 작성된 것들이라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현실일까요? 70년 전 어머니가 남겨둔 재산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서류를 살펴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토지 관련 서류부터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로 확인한 토지는 현재의 강남구 청담동 일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논밭이었던 곳이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아직도 영숙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점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확인한 곳은 현재의 서초구 반포동 일대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 입지의 땅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어머니 명의로 그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면적만 해도 수만 평에 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현재 시세로는 수십억 원어치가 넘는 땅이었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어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상속일란에는 영숙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확인한 토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곳들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머니의 해안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토지를 종합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면적이 수십만 평에 달했고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200억 원이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몇 일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월세 걱정을 하던 자신이 갑자기 수백억 원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외 계좌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는 예금자 보호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계좌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스위스 은행에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즉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좌가 아직도 유효하며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숙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상속 관련 증빙 서류와 신분 증명서 등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70년 전의 일이라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서류가 모두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어른이 되면 물려주려 했는데 내가 너무 일찍 떠나게 되었구나. 이 재산들이 영숙이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정도면 족하다. 영숙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이 재산을 잘 관리해 나갈 거라고 믿는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이런 준비를 해두셨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미래를 위해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두셨던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에서 영숙 명의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상속세도 납부해야 했지만 70년 전의 취득가격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해외 계좌의 경우도 상속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스위스 은행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영숙은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200억 원, 해외 계좌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더 확인해 봐야 했지만 대략 그 정도 규모라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갑자기 300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영숙은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70년 전에 심어두신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이 바로 자신을 구원해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영숙은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모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에게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모든 토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에 기재된 위치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땅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영숙, 어머니의 소유였습니다. 변호사는 점유자들과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청담동 일대의 땅을 보러 갔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상가들이 즐비한 서울 최고의 부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땅이 자신의 소유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반포동 한강변 토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해안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 전에 이런 곳들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내다보신 것이니까요. 현장 답사를 마치고 나서는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모든 토지의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놀라웠습니다. 총 2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추정했던 200억 원보다도 50억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가치가 더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처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고 나니 은행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80억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원화로 바꾸니 더욱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환율 변동의 효과까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산을 종합해 보니 총 재산 규모는 약 330억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300억 원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영숙은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갑자기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니요.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영숙은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기에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성공을 거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탁월하셔서 미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을 중시하셔서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인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셨고 특히 여성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편견을 극복하고 성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영숙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재산이 영숙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영숙에게는 전혀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이 재산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영숙은 계속 고시원에 머물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비밀 유지에 대해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이런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으니까요. 드디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돈도 한국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명실상부한 300억 원대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에게 앞으로도 재산 관리에 대해 조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숙도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모아주신 재산을 잘 보존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재산 상속 절차를 완료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진행했다고 해도 이런 큰 규모의 재산 이전은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소문이 퍼졌고 그것이 결국 아들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지인 중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들 민수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재산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고시원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보고 관련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확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영숙 명의로 수십만 평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었고 그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 모르게 이런 큰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어머니를 고시원으로 내보낸 직후의 말입니다. 아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극진히 모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당장 어머니께 찾아가서 사과하고 집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어머니 뜻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급하게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에 도착해 보니 영숙은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영숙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했습니다. 친구 순자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순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순자는 영숙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영숙의 부탁으로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영숙이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만나서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영숙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경비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영숙이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고 미리 당부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로비에서 영숙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들은 모두 직원들을 통해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며칠 후 영숙이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급하게 다가가서 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보자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재산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자신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도 거들어가며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사과하겠다고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진심 어린 후회보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며칠 전까지는 이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찾아온 이유가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는 너무나 뻔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발끈하며 반박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라고, 재산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애초에 고시원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사랑을 말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겼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너희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영숙의 재산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와 변호사의 경고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마주침 이후 영숙은 더욱 확고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원의 좁고 답답한 방에서 벗어나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번째 아침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호화로운 생활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사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시원에서 비참하게 지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숙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일부는 임대 수익을 위해 활용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계획은 단순히 부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의미 있는 일에도 재산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여성 교육과 자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영숙도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영숙은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혼자 지내는 노인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100억 원 정도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남아있으니 자신의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영숙은 옛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특히 순자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순자가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서 여행도 하고 문화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영숙은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경험해보고 있었습니다. 오페라 관람, 미술관 투어, 요리 교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영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을 바라보며 요가를 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했고 오후에는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절망에 빠져 있던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간간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숙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문자나 편지들을 보면 여전히 재산에 대한 욕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서 재산 분배를 받으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진심 어린 변화를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만나봤자 아이들에게도 혼란만 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멀리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영숙의 사회공헌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위한 센터를 개설했고 전문 상담사들을 고용해서 심리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영숙은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보람도 컸습니다. 영숙은 이제 62세였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배신을 딛고 홀로 서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낸 자신에게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저녁 시간이면 영숙은 항상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영숙의 하루하루는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